525페이지 펴보시면 525페이지 그 리카도 대등 정리 거기 밑줄 그으세요. 이 정리는 정부 지출 수준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 아까 가정이 가장 중요한 가정이라 했죠. 정부 지출 수준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 정부 지출의 재원 조달 방법, 조세 또는 국채 발행 이것의 변화가 민간 부분의 경제 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재정 정책의 무력성을 시사한다 밑줄. 그런데 현실적으로 리카도 대등 정리가 성립하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이 말은 이제 현실적으로 제기된다는 것은 세케인 작파에 대해서 세케인 작파가 비판이 많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밑줄 리카도 대등 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축과 차입이 자유로워야 된다. 그리고 저축이자율과 차입이자율이 똑같다. 이런 것을 신용시장의 완전성, 자본시장의 완전성 이렇게 가정을 둔다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축할 때는 이자가 싸고 그 다음에 빌리려고 하면 이자가 비싸단 말이죠. 그래서 저축이자율과 차입이자율이 다르다는 게 현실이고 두 번째는 얼마든지 내가 시장 이자율로 빌릴 수 있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소비자들이 많다. 두 번째는 리카도 대등 정리가 성립하려면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이 0%여야 된다. 밑줄. 경제활동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이 0%라는 것은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조세 부담을 지는 경제 주체가 변화가 없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이 양의 값을 갖는다면 더 많은 인구가 미래에 이 조세 부담을 나누어서 질 거기 때문에 현재 가처분 소득의 증가를 뭐의 증가로? 소비 증가로 연결시킬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금 감면해 준 것보다 미래 세금 부담이 적어진다면 당연히 소비 증가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리카도 대등 정리가 성립하려면 그 소비자들이 밑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모두 10년 후, 20년 후까지 다 고려한 상태에서 소비를 하냐 이런 얘기예요. 현실의 소비자들은 매우 근시안적인 소비 형태를 갖는다. 그래서 아주 먼 장래에 조세 더 내야 되는 거 이게 현재 감세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이거보다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리카도 대등 정리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매우 제약적인 가정을 두고 있다. 첫 번째는 밑줄 그으세요. 정부 지출 수준이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두고 있는데 정부 지출 수준이 일정하고 현재와 미래 정부 지출 수준을 똑같이 하는 총 정부 지출 수준이 일정한 두 번째는요. 아까 G1 플러스 1 플러스 R의 G2하고 T1 플러스 1 플러스 R의 T2가 같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균형 재정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 균형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가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주 제약적인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밑줄 그어놓고 정부 지출 수준이 일정하지 않다면 리카도 대등 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뒤에 527페이지에 신용시장의 불안정성 이거를 유동성 제약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유동성 제약 이게 이제 세고전학파의 RET에 대해서 세케인지가 비판하는 것입니다. 527페이지 좀 보세요. 527페이지. 현실에서는 저축과 차입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존재하는데 거기 밑줄 봅시다. 개별 소비자에 따라서 미래 소득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오는 것이 불가능한 차입 제약이 유동성 제약이 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그 유동성 제약 차입 제약을 528페이지 그 그래프를 보면서 지금 몇 번인가요? 4번인가? 세케인 작파의 RET에 대한 반론인데요. 계속 지금 우리가 세고전학파하고 세케인지 반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어요. 앞에서도 자연실험률 가설을 공부했고 그 자연실험률 가설에 대한 비판론으로 기억효과 이런 걸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항상 대칭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제 답안에도 항상 그렇게 대칭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세케인 작파의 유동성 제약 모형 유동성 제약 이 유동성 제약은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다 고려한 상태에서 소비자가 동태적인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소비자의 동태적인 효용 극대화. 이걸 추구한다는 건 변함이 없고, 두 번째는 유동성 제약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현재 소비가 현재 가처분 소득 이거를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동성 제약이야. 내가 지금 소비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소득을 넘어서질 못해. 나의 소득을. 물론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Y1, T1이죠. 자신의 소득을 넘어서지 못해. 그러니까 차입을 할 수 없는 거지. 차입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차입 제약. 이걸 영어로는 borrowing constraint. 그 다음에 유동성을 내 맘대로 빌리지 못한다. 그래서 유동성 제약, borrowing, liquidity constraint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유동성 제약, 차입 제약 같은 말이다.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제 C1, C2 평면에 점선으로 표시하세요. 이렇게 평생 예산 제약식을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 한번 해봅니다. 여기가 평생 부고 프레젠트 밸류. 여기 프레젠트 밸류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가 붙어 1 플러스 R에 원금 이자. 우측으로 갈 거니까 초기 부전점을 좀 좌측에 중간쯤에 치우쳐서 이렇게 중간쯤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최초의 가처분 소득은 Y1-T1이야. 최초의 가처분 소득은. 그리고 미래 예상 소득은 Y2-T2입니다. 이렇게. 이런 점이 초기 부전점이 이제로점, 초기 부전점. 이 상태에서 요 초기 부전의 좌측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구간? 저축 구간. 그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구간? 차입 구간. 자신의 소득보다 더 소비를 많이 하면 차입 구간이라 했어요. 여기가 무슨 구간? 저축 구간. 여기가 무슨 구간? 차입 구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축 구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차입이 불가능하지 저축을 못하진 않아요.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그런데 차입을 전혀 못해. 그 말은 원래는 요 전체가요. 요 전체가 뭐였는데 선택 가능한 구간이었는데 요게 이제 더 이상 선택 불가능한 구간이 생기고 예산 집합이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산 집합이 이렇게 축소가 돼.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을 우리가 여기다 표시를 추가를 해보면 초기 부전점을 지나는 무차별선을 표시하세요. 그런데 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른 형태의 무차별선을 표시해야 됩니다. 요 I0 효용 수준. 요 I0 효용 수준이야. 만약에 차입이 가능했다면 어떤 점을 선택 가능했을까요? 이런 점을 선택 가능했을 거야. 예를 들어 이런 점. 차입이 가능했다면 왜 이런 점을 선택해? 바깥으로 밀어낼 수 있으니까 요걸 요렇게 요게 이제 통과하는 게 예산 이 차입 제약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요런 점을 찍을 수 있고 뭐 접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요 상태에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접하기에 그냥 그리겠습니다. 그런 점. 처음에 여기에 전혀 차입 제약, 유동성 제약이 없었을 때 여기서 먼저 출발을 해서 A점을 선택하고 있었던 소비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접하도록
효용을 I1의 효용을 누리고 있을 텐데 차입 제약을 통해서 이만큼이 소비 가능 집합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면요. 소비 가능 집합에서 사라지게 되면 어떤 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I0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효용이 이 I1에서 I0로 떨어질 수밖에 없대요. 이게 유동성 제약, 차입 제약의 그래프입니다. 얘는 뭐가 불가능해? 차입이 불가능해. 자, 이 상태에서 추가로 우리가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 소비의 과잉 민감성 혹은 과잉 둔감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소비의 과잉 민감성. 이거 어떤 얘기냐면 똑같이 유동성 제약하에 있는 소비자를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생겼을 거야. 최초의 소비 선택점은 이 점입니다. 이런 점이야. 이런 점이 E0점에서 이 사람은 Y1-T1만큼 가처분 소득이 2기의 가처분 소득은 Y2-T2만큼 있는데 요 Y2-T2만큼 2기의 가처분 소득이 요 1기 가처분 소득과 2기 가처분 소득이 이렇게 있는데 1기 가처분 소득에 대해서 소비를 이런 점 소비한다면 최초의 소비 선택점은 C1 스타입니다. 이 가처분 소득만큼만 소비할 수 있다면 소비가 이걸 넘어설 수가 없어. 그래서 요 Y1-T1하고 뭐 같아? 1기의 소비가 같아요. 그래서 무차별선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I0 효용을 누리고 있어. 소비의 과잉 민감성이라는 건 뭐냐면 1기의 소득 Y1이 증가했을 때요. 1기 소득 Y1이 증가했을 때 평생 부가 증가합니다. 왜? 평생 부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평생 부는 Y1에다가 T1을 뺀 가처분 소득하고 1 플러스 R분의 Y2에서 T2를 뺀 2기 가처분 소득 요거의 합이기 때문에 뭐가 늘면 요 1기 소득이 늘면요. 당연히 평생부가 늘지. 요 평생부가 증가해. 그러면 평생부가 증가하면 새 고전학파라면 평생부가 늘면 소비를 평준화 혹은 평활화 이 평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 소비가 요 C1과 C2가 요 평생 부의 증가에 따라서 고르게 늘 거예요. 이게 소비의 평준화라는 거지. 고르게 는다는 거야. 평생 나의 소득이 늘면 이거 한 번에 그냥 1기만 2기의 소비 증가로 나타나지 않고 고르게 소비가 증가한다. 이게 세고전 학파 주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세케인 작파야. 응? 세케인 작파는 소비의 평준화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동성 제약하에서는.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점선의 유동성 제약이 있는 구간에서 지금 날아간 부분이죠. 이 날아간 부분인데 평생 부가 증가하면 여기가 뭐였어요? 1 플러스 R 곱하기 프레젠트 밸류였죠. 요거 자체가 어디로 가? 상방 가요. 평생 부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상방 가. 그리고 요것도 점선으로 쭉 이렇게 갈 텐데 중요한 것은 유동성 제약이 있어. 이렇게 유동성 제약이. 그래서 소비는 요런 점에서 요런 점으로 E0에서 E1점으로 이렇게 가고 효용도 I1으로 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가처분 소득이 Y1 마이너스 T1 일기 가처분 소득이 이렇게 증가했을 때 프라임이에요. 증가했을 때 소비가 일기 소비가 C1 프라임으로 일기 소비가 증가하고 이기 소비는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해요. 이렇게 소비점이 1로 가면서요. 일기 소비만 증가하지. 요 일기의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라서 일기 소비만 증가하지 이기 소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C2 스타는 전혀 변함이 없어. 그대로야. 일기 소비는 어디 있어요? 요 C1 스타에서 어디로 갔는데 C1 프라임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기 소비는 변함이 없어. 그래서 현재 소득의 증가가 뭐에 요 새 케인즈 약파는 요 현재 Y1 현재 소득의 증가가 현재 소비를 증가시키지 미래 소비는 전혀 변함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 뭐라고? 현재 소비가 뭐에? 현재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 이게 소비의 과잉 민감성. excess sensitivity. 과잉 민감성 of consumption. 그래서 이 과잉 민감성, 소비가 뭐에 대해서? 요 일기 소득에 대해서. 일기 소득에 대해서 일기 소비가 과잉 반응을 하는 현상. 이거를 소비의 과잉 민감성 이렇게 말한다 이것입니다. 그 527페이지 유동성 제약에다 별표 하나 해두고 유동성 제약. 이번 기의 소비 지출은 오른쪽에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번 기의 소비 지출은 이번 기의 소득 수준 내에서만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써놓고요. 이거. C1이 Y1 마이너스 T1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유동성 제약. 그 뒤에 그래프 넘어가 보시면 13-7에 왼쪽 그래프에다 별표를 하고 A점 옆에다가 최초의 소비 선택점, 최초의 소비점. 그 다음에 2점에다가 유동성 제약 하에서 소비점. 이렇게. A점 뭐라고? 최초의 소비점. 유동성 제약이 없을 때 이 말이에요. 유동성 제약이 없을 때 소비점. 2점은요? 유동성 제약 하에서 소비점. 그 밑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유동성 제약과 최적 소비. 유동성 제약이 존재하면 차입자의 효용 극대화점은 A가 아니라 초기 부존점 2점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때 현재 소득이 증가하면 그건 오른쪽 얘기입니다. 현재 소득이 증가하면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효용 극대화점은 2제로에서 2원으로 간다. 그 오른쪽 그래프에 2제로에서 2원으로 화살표하고 2제로에서 2원으로 화살표하고 그 밑에다 그렇게 써놔요. 소비의 과잉 민감성. 현재 소비의 현재 소득에 대한 과잉 민감성. 그렇게만 하면 되겠어요. 자,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고 일단은 그 투자이론에 가서 투자이론 540페이지 있는데 540페이지 거기 신고전파 투자이론이 있는데 그 541페이지에 거기 투자의 정의식 하나 써놓고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의 정의식. 그 542페이지에 쓰는 게 낫겠네. 542페이지 제일 위에다가 투자의 정의식 하나 써놓고 바로 그냥 번호로는 5번 바로 갈게요. 이 투자라는 것은
실물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 채권 투자 이런 거 아니에요. 실물 투자, 공장 시설 설립하는 거 이런 거라 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쓰세요. 투자는 요 총 투자 인베스트먼트, 이 총 투자는 순 투자하고 대체 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는 순 투자와 대체 투자로 구성되어 있다. 순 투자를 이렇게 씁니다. 대체 투자 이렇게 써요. 이 순 투자라는 건 뭐냐면 K2-K1을 의미합니다. 그건 또 뭐냐? K2는 이기 자본량이고요. 이기 자본량. 그리고 K1은 일기 자본량이에요. 이기 자본량과 일기 자본량의 차이를 메꿔주는 투자. 순투자라는 건 뭐라고? 다음 기 자본량과 현재 자본량의 차이를 메꿔주는 투자. 이걸 순투자라 그래. 두 번째 대체 투자는요. 공장을 하나 설립을 했어. 그러면 공장이 1년, 2년, 3년 가면서 공장 시설이 점점 노후화되죠. 기름도 쳐줘야 되고 부품도 갈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공장이 마모되고 훼손되는 자본이 마모되고 훼손되는 것을 보충해주는 투자. 대체 투자는 무슨 투자? 보충해주는 투자. 마모 훼손되는 것을 보충해주는 투자. 그래서 델타를 감가상각률 이렇게 불러요. 이거 뭐라고? 감가상각률. 이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총투자는 순투자와 대체 투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순투자는 현재 자본량과 미래 자본량을 메꿔주는 투자다. 보충해주는 투자는 이걸 대체 투자로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이걸 뭘로 정리 한번 해보면 K2로 한번 정리해보면 나머지를 다 좌변으로 보내요. 요 K1도 좌변으로 보내고 요 델타 K도 좌변으로 보내고 그러면 좌변은 요 투자에서 요 넘어가면요 플러스 K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델타 K1이 되지.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델타에 요 K1입니다. 물론 여기가 지금 현재 자본량이 마모되고 훼손될 거니까 당연히 K1을 의미하지. 이거는 K2로 지금 정리를 한 건데요. 이거를 뭘로 한번 미분을 하냐면 투자로 한번 미분을 해봐. 좌우변을 투자로 미분을 해요. 그러면 DI분의 DK2가 되고 투자로 미분하니까 얘는 1이죠. 얘는 투자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투자는 옆에다 그렇게 써놔요. 이 투자는 미래 자본을 형성하는 행위다. 옆에 써놔요. 투자는 미래 자본을 형성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현재 자본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 투자로 나누니까 이게 투자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상수의 미분값체로 해요. 상수의 미분값체로.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DK2하고 뭐가 같다는 거예요? DI가 같아. 지금 현재 자본 시설을 현재 투자를 늘리면 미래 자본 시설이 는다는 거지. 현재 투자를 늘리면 미래 자본 시설을 늘리는 것과 똑같다. 따라서 이거를 투자는 미래 자본을 형성하는 행위다. 투자는 미래 자본을 형성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걸 굉장히 많이 앞으로 쓸 거예요. 경제 성장론까지 써먹어요. 경제 성장론까지. 요거를 일반화시키는 식으로 하나만 써놓고 넘어가겠습니다. 1기를 T기라 하고요. 2기를 T 플러스 1기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T 플러스 1기 이거요. 그리고 투자는 당연히 현재 투자니까 T기지. 1 마이너스 델타에 요 KT. 요 식을 자본의 축적식이라고 말하면서 경제성장론에서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아주 중요한 식이 됩니다. 요거는 어디서 나온 거라고? 뭐 T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복잡해 보이만 보이지 이게 여기서 그냥 나온 거예요. 요거를 1기는 T기로
1 플러스 1, t 플러스 1은 2기를 말합니다. 투자의 정의식 이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두 번째는 토빈의 Q투자 이론을 잠깐 보면, 골자만 먼저 보고 나서 책에서 밑줄 긋고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투자는 이론 자체가 별로 없어요. 별거 없어. 소비론이 많고. Q투자 이론. 누구의 주장인가요? 토빈입니다. 토빈의 Q투자 이론. 토빈의 Q투자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의 Q의 정의예요. Q의 정의. Q라는 게 뭐냐 도대체? Q는 분모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실물 자본의 대체 비용이에요. 실물 자본의 대체 비용. 분자는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가치입니다. 기업 가치. 실물 자본의 대체 비용이 크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평가된 기업 가치는 분자야. 그래서 요 실물 자본의 대체 비용은 아까 실물 자본을 형성하는 행위가 투자이기 때문에 이건 투자 비용이고요. 공장 시설을 하나 설립할 때 드는 비용이야. 투자 비용. 실물 자본 대체 비용.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 가치는 뭘로 측정이 되냐면 주가로 측정이 됩니다. 주가로. 그래서 이 Q투자 이론은 주가라는 것은 미래 경제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기업의 재무제표라든가 앞으로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요 토빈의 Q투자 이론은 미래적인 투자 함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경제 상황을 가장 많이 즉시 반영한다 이렇게 해서. 토빈의 Q가 투자에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투자에 영향을 주냐면 먼저 이렇게 봅시다. Q가 1보다 크다고 한다면 여기 분모 분자에서 뭐가 큰 거예요?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큰 거지. 그렇죠. 분자가 크다는 것은 요 주식시장에 평가된 기업 가치가 뭐보다 큰 거야? 실물 자본 대체 비용보다 더 큰 거야. 이 기업 가치는 뭘로 평가가 된다고? 주가로 평가가 된다. 주가로 평가가 된다. 그러면 항상 이제 낮은 것은 사고 비싼 건 내다 팔면 이득이 남겠죠. 그래서 뭐가 더 저렴하고 뭐가 비싸? 요 주가가 높아요. 주가가 높아. 기업 가치가 높아. 그러면 주식을 뭐하고? 내다 팔아. 주식은 매각하고. 비싼 건 내다 팔아. 싼 건 사야지. 실물 자본 대체 비용이 싸니까. 요 저렴한 건 실물 자본을 매입해요. 이건 뭐예요? 실물 자본이라는 것은 공장 시설 이런 건데 이걸 매입해. 이게 바로 투자입니다. 그래서 요 Q가 1보다 크다고 하면 뭐를 늘린다고? 주식은 내다 팔고 실물 자본은 사들여서 투자를 늘리게 되고요. Q가 1보다 크면 결국은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Q는 결국은 1로 수렴하게 되고 Q를 1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자본시장과 실물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자본시장은 주식시장을 포함합니다. 자본시장과 실물시장이 효율적이라면 토빈의 Q는 1로 수렴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Q가 1보다 작아. 그러면 기업 가치보다 뭐가 실물 자본 대체 비용이 더 큰 거죠. 그러면 어떤 게 값이 싸니까? 주식이 값이 싸니까 주식을 매입하고 대신 비싼 걸 내다 팔아. 실물 자본을 내다 팔아. 그러면 공장을 내다 파는 거니까 투자를 줄이는 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자본이라는 거 여러분 개념을 잘 알아두세요. 이 실물 자본이 공장 시설이야. 그냥 공장 시설. 그래서 공장 시설이 싸면 공장 하나 설립하고 공장 시설이 비싸면 내다 팔고 이런 거. 그래서 토빈의 Q값의 변화에 따라서 투자가 변하는 현상을 이걸 주가, 주식하고요. 여기 써놔요. 옆에다가 주식하고 뭐 실물 자본의 재정거래다 이렇게 말한다. 여기 2번이에요. 첫 번째 이게 토빈의 Q에 여기 첫 번째는 정의고요. 여기 정의. 두 번째는 주식과 실물 자본 간의 요 실물 자본 간의 재정거래. 이 재정거래는 주식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외환 시장에서 나타나고 상품 시장에서 나타나고 모든 시장에 재정거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 똑같은 제품이 이 시장 간의 가격 차이가 있으면 항상 높은 데서 사서 낮은 데 갖다 내다 팔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한국이 금리가 높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면 어디서 돈 사서 중국에 사서 한국에다 내다 팔 거야. 왜 한국에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항상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자본은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동한다고? 금융투자가들이 이자 차익을 보려고 자본을 움직이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이 싼 데가 있고 비싼 데가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싼 데서 사. 그래서 비싼 데 내다 판다고. 그럼 결국은 이 가격 차이가 사라집니다. 이 주가라는 것은 아주 신속하게 사라지는데 왜냐하면 이 컴퓨터 전산으로 이게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가격차가 사라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 재정 거래라고 이렇게 부르고 마찬가지로 달러라든가 원화라든가 이 화폐 가치의 차이가 있어도 아주 빠른 속도로 환재정 거래가 있습니다. 환재정 거래. 그래서 이 가치가 같아진다. 모든 시장의 가치가 같아져. Q투자 이론 거기 뒷부분에 좀 넘겨서 Q투자 이론 좀 봅시다. 549페이지를 좀 보시죠. 549페이지. 토빈의 Q 이론은 거기다 밑줄. 기업의 실물 자본 투자가 앞에서 말한 실질 이자율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고려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토빈은 Q를 밑줄 그으세요. 거기다 별표 하나 해봅시다. 분모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의 기존 실물자본 대체비용 동그라미 실물자본 대체비용 분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거기 시장가치의 동그라미 시장가치 기업가치 기업의 시가총액으로 이게 이제 평가가 됩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장가치는 밑줄 그으세요. 기업의 장래 수익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가 반영돼서 이게 미래적인 투자 함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실물자본 대체 비용이라는 것은 기업이 기존 실물자본 대체를 위해서 시장에서 구입해서 드는 비용 좀 어렵게 정해야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투자 비용입니다. 투자 비용 토빈의 Q값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뒤쪽에 이걸 이제 미시기초를 조금 간단하게 보려고 하니까 조금 이제 주먹구구식이 좀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앞부분을 조금만 다시 한 번 더 넘어와서 542페이지 13.41 그게 지금 요 식입니다. 요 식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거를
미분한 식을 그 밑에다가 여기다 좀 적어놔요. 요 미분한 거. 투자로 미분한 거. di분의 dk2는 1이다. 그래서 dk2하고 요 분모 분자가 같으니까 이게 1이지. 그래서 dk2하고 di가 같다. 투자가 증가하면 미래 자본이 형성된다. 투자는 미래 자본을 형성하는 행위다. (13.45가) 있는데요. 거기 오른쪽에 13.45 제일 마지막에 npk2-d equal r 여기다 박스를 치세요. 거기다 박스를 쳐. 그걸 이제 다 도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도출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npk2- 그 d라는 것은 미분계유가 아니라 요걸 의미합니다. 감가상각률이에요. 감가상각률. 그래서 하나만 더 생각을 해서 여기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써두세요. npk2 마이너스 델타 이퀄 r인데요. 이렇게 써져 있어 지금. npk2는 뭐냐면 npk는 뭐예요? 산출량을 뭘로 미분한 거? k로 미분하면 npk예요. 그런데 K2로 미분하면 NPK2죠. 그래서 요거 2기 자본의 한계 생산성입니다. 2기 자본의 한계 생산성. 요 델타는요, 감가상각률이고, 감가상각률. 요는 물론 이자율이고. 이게 지금 최적의 투자 조건인데 요거 좀 기억을 합시다. 도출 과정이 좀 어려워요. 다기관 모형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최적의 투자 조건은 이기 자본의 한계 생산성에서 감가상각률을 빼면,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기 자본의 한계 생산성에서 감가상각률을 빼면 이기 자본의 순한계 생산성 이렇게 부릅니다. 순한계 생산성. 이기 자본의 순한계 생산성. 이것과 이자율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최적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요 수식을 기억하고 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자율과 투자와의 관계인데요. 이자율 투자의 관계. 여기 보니까 요 이자율과 얘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최적 투자가 정해진다고. 그런데 요거 어떻게 생겼냐면 곡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npk2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써. 그리고 옆에다가 한계 생산 체감. 한계 생산 체감. 노동 투입량이 자본량이 고정돼 있을 때 노동 투입량이 증가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은 체감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노동량이 고정돼 있을 때 자본 투입량이 증가하면 어떨까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자본의 한계 생산성도 체감합니다. 이게 우리 경제학에서 기본 가정이야.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기본 가정이라고. 그러니까 자본 투입량이 늘면 계속해서 생산량이 늘긴 늘어요. 그런데 체감적으로 는다고. 우리 생산함수가 어떻게 생겼다고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오목하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생산함수가. 응? 그래서 여기 옆에 써나 한계 생산은 체감하고요. 자본의 한계 생산 체감 때문에 요 투자는 K2라고 그랬고, K2. 투자는 2기 자본량을, 다음 기 자본량을 늘리는 행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언제 요 R0일 때 투자가 I0 수준에서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이자율이 떨어지면요. 투자는 I1으로 증가합니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이자율의 감소함수인 투자를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MPK2 마이너스 델타에도 영향을 받는데 투자가 방금 뭐라 했어요? K2니까 이기자본, K2 이기자본의 한계 생산성에다가 감가상각률을 뺀 거, 마모되고 훼손된 거 뺀 거, 이게 순자본 한계 생산성, 하고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 근데 요 이기 자본의 순한계 생산성 이거의 함수인데요. 이자율이 높으면 주식 채권 사지 투자 안 한다 그랬어.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갖고 역함수. 여기는요. 이기자본의 한계 생산성 이게 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MPK2는 이거잖아. MPK라는 것은 뭐를 생산함수를 뭘로 미분한 거예요? K로 미분한 거잖아. 이렇게 K로 생산함수를 미분한 게 MPK야. 그래서 자본량이 늘었을 때 생산량이 얼마나 느냐? 이건 자본의 한계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다 K2로 바꾸면 여기 MPK2가 되고 MPK2는 이기 자본량이 늘었을 때 생산량이 얼마나 느냐 이거죠. 만약에 이기 자본량이 늘었을 때 생산량이 는다면 당연히 투자를 늘려야 되지. 쉽게 생각하면 그냥 공장 하나 내가 지었는데 그 공장이 일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생산성이 높다. 그러면 투자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투자를 늘린다. 그래서 그걸 굳이 표현하자 보면 이자가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MPK2가 늘면 MPK2가 늘면 뭘 늘린다고요? 투자를 늘린다고요. 이런 점에서 이런 점으로 가는 것은 이자율 하락 때문에 투자가 증가하는 것이고 A점에서 어떤 점으로 B점으로 간 것은 이자율 하락 때문에 투자가 증가하는 것이고 A점에서 예컨대 C점으로 가는 것은 이렇게 C점으로 가는 것은 이자율 변화가 없어도 MPK2가 늘었을 때 투자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투자 함수를 지금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자율의 감소 함수, 두 번째는 이기 순자본의 한계 생산성의 증가 함수. 그리고 뒤에 가서는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MPK2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고 그냥 간단하게 Z2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라고? Z2라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기자본의 한계 생산성이에요. Z2, 이기자본의 한계 생산성. 그리고 여기 왔더니 이제 토빈의 Q에 왔더니 Q도 뭐 영향을 줘요? Q도 투자 영향을 주네. 그러니까 토빈의 Q에서는 뭐에도 영향을 줘? 요 Q 값도 토빈의 Q 영향을 줘. Q가 올라가면 생각해 보세요. Q가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 그 말은 상대로 뭐가 비싸진다는 거예요? 주가가 비싸진다는 거지. 그럼 주식 내다 팔고 실물 자본을 매입하겠죠. 계속 얘기했어. 요 분자가 더 크면 비싼 거 내다 팔고 그 다음에 싼 거 사는 게 지금 투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토빈의 Q 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투자를 늘려. 플러스 값이 돼. 플러스. 토빈의 Q에 대해서 플러스다. 투자 함수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세 가지 변수를 봤어요. 이자율, 그 다음에 MPK2, 그리고 토빈의 Q. 그 정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13.45 그 식에다 박스를 지금 쳐놨고 별표를 하나 해두고요. MPK2에다 몇 줄? 이기자본의 한계 생산이고요. 그 다음에 식 13.45에 의하면 감가상각률을 고려한 순자본의 한계 생산성, 이것과 실질이자율 R 이게 같아지는 수준에서 최적투자의 동그라미. 그래서 13.45 위에다가 최적투자 결정식입니다. 그게 최적투자 결정식. 최적투자라는 게 누구의 입장에서 최적일까요? 기업의 입장에 최적이지. 투자 주체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최적 투자 조건이 MPK2-델타 이퀄 R 이거다. 그리고 계속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이때 실질 이자율은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하는 경우 차입 비용이 되고 유보 이윤 등 내부 자금으로 조달하게 되면 대체 투자 자산의 한계 수익률을 해석할 수 있다. 그 대체 자산 밑줄 긋고 대체 투자 자산 주식 채권 이렇게 써놔요. 주식 채권. 여러분 실물 투자 안 하면 뭐 한다고? 주식 채권 산다고. 그래서 대체 자산의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이걸 포기하고 투자하게 되면 투자의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이랬습니다. 투자의 기회비용. 그래서 그 대체 자산의 한계 수익률 거기다 밑줄 그어놓고 투자의 기회비용, 투자의 기회비용. 자, 그 다음 단락에 이제 실질 이자율 변화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별표. 실질 이자율 변화 동그라미.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냐? 투자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실질 이자율 상승은 밑줄 보세요. 실질 이자율 상승은 차입 비용 상승 밑에 투자 감소 거기다 밑줄 바로 밑에 투자 감소. 따라서 두 줄 내려가 보면 투자 수요는 실질 이자율의 감소함수다 밑줄. 다음 페이지 가봤더니 왼쪽에 뭐가 있어요? 실질 이자율 R1에서 R2로 화살표 합시다. 실질 이자율 상승하게 되면 투자가 I1에서 I2로 투자가 떨어지네.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감소해요. 반대로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는 증가하겠죠. MPK2-델타 미래 순자본의 한계 생산성, 이기 순자본의 한계 생산성. 그게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가 증가하죠. 그렇게 해서 545페이지 가봤더니 545페이지 제일 밑에부터 쓸까요? 544페이지 제일 밑에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자. 밑줄. 우선 모든 기업이 일정한 실질 이자율로 자금의 대부와 차입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완전 자본 시장이라면, 완전 신용 시장이라면 이기 이윤의 현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밑줄. 왜 이기 이윤의 현재 가치한? 이기간. 기업은 현재 이윤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 이윤의 합을 극대화하는 걸 관심이 있다. 이걸 동태적 이윤 극대화라는데 앞에서 수식을 도출하는 과정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수식을 보지 않아서 복잡해서. 나중에 뭐 1순환 정도 가면 여러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극대화하는 기업의 투자는 다음과 같이 밑줄 그으세요. 실질 이자율, 감가상각률, 총요소 생산성 이런 것들의 함수가 된다. 그 R 위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Z2 위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률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감가상각률은 거기 Z2에 포함시켜서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자율과 이기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렇게 하고요. 그 정도만 하고 불확실성과 투자하고 하나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553페이지 13.58 있는데 13.58 거기에 토빈의 Q 이론에서 투자 함수 거기다 박스를 치고 Q에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토빈의 Q 값이 올라가면 투자가 증가한다. 그 밑에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Q가 상승하면 주식과 실물 자본의 재정 거래에서 뭘 매각하고 뭘 매입해요? 비싼 걸 팔고 저렴한 걸 산다 그랬죠? 주식이 비싸니까 주가가 높으니까 주식 매각,
실물 자본 매입 따라서 투자가 증가. 반대로 Q값이 떨어지게 되면 반대로 두 가지 설명을 다 하세요. Q가 떨어지게 되면 저렴한 주식 매입, 실물 자본 매각, 투자 감소. 자본시장이 완전하고 효율적이라면 Q값은 항상 뭘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 (553페이지에) 그 다음 단락에 그 토빈의 Q 이론의 그 둘째 거기 있죠. 둘째 토빈의 Q를 나타내는 시계에 따르면 투자를 결정하는 토빈의 Q 값에는 밑줄 그세요. 지금 어디 찾았죠? 553페이지 13.58 바로 다음 줄에 둘째 토빈의 Q를 나타내는 시계에 따르면 밑줄 거기서부터 투자를 결정하는 토빈의 Q 값에는 종래 투자 함수의 대표적인 설명 변수인 실질이자를 들어있죠. 당연히. 또 뭐도 들어있어? 기업의 주식 가격을 통해서 기업의 장래 수익성에 대한 주식시장 참가자들의 예측 기대 이런 포괄적인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미래적인 투자 함수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1970년대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투자 결정 요인으로서 이자율이 역할이 줄어들자 이 토빈의 Q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다. Q 이론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 거기다 문제점에다가 밑줄 긋고 첫 번째 주식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기업 가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냐. 실제 주가가 높다고 해서 그 기업이 꼭 재무 상황이나 뭐 다른 모든 이 구조가 탄탄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가가 기업 가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냐. 거의 극단적인 예로 주식시장에 거품이 존재할 때, 버블이 존재할 때 과대평가된 주식에 따라서 기업의 실물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지겠냐. 뭐 이런 얘기. 또한 거기 밑줄 그세요. 주가가 실물 자본의 수익성을 충실히 반영한다 하더라도 투자라는 것은 보통 장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난 다음에 실행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금방금방 변하잖아요. 금방금방 변해. 이 금방금방 변하는 단기적인 급변동이 있는 주가를 가지고 어떻게 실물 투자, 장기 투자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냐. 이게 또 두 번째 한계입니다. 그 정도로 하면 되겠고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556페이지. 556페이지. 거기 불확실성과 투자 밑줄 긋고 투자 옵션 모형 별표. 지난번에 불확실성 하면서 계속 미래가 불확실하면 기업가들이 미래를 비관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투자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케인즈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했어. 그 애니멀 스피릿하고 똑같은 형태가 이제 투자 옵션 모형은 새 케인즈 학파의 주장입니다. NK예요. 새 케인즈 학파. 아주 현실적인 얘기는 다 케인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 케인즈 밑줄 긋고 케인즈는 투자가 기업가의 냉정한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뭐에 의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기업가의 기대에 따라 기대. 이거를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결정된다고 말했어. 그런데 최근에는 그와 비슷한 이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론이 미래의 불확실성이 투자에 영향을 준다는 케인즈의 아이디어를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 시도가 거기 나오는 투자 옵션 모형이라는 건데요. 넘어가 보세요. 투자 옵션 모형에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 기업가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 라는 글을 신문에서 많이 읽을 수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 증대가 투자를 줄인다는 것이 딕싯과 핀다이크예요. 핀다이크 들어보셨을 겁니다. 딕싯, 핀다이크 이 두 사람의 투자 옵션 모형입니다.
왜 여러분 불확실성이 높으면 투자가 줄까요? 투자의 성격 때문인데 거기에 557페이지 거기 큰 글자로 비가역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비가역성. 투자는 여러분 소규모 투자라는 걸 상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보통 이제 규모가 커 대규모 투자야. 또 투자라는 것은 공장 시설을 짓는 거라 그랬어요. 이거는 고정 비용이죠. 가변 비용이 아니잖아. 공장은 딱 짓고 나야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에요. 근데 고정 비용의 상당 부분은 다 뭐다? 썬크 코스트, 매몰 비용이다 이것이에요. 뭘 중단해도 공장 가동을 중단해도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무턱대고 투자를 하질 않아. 굉장히 신중한데요. 이 신중해야 되는데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해. 그럼 기업가들은 미래를 불확실하게 생각하니까 이걸 낙관적으로 생각해, 비관적으로 생각해? 비관적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투자를 하게 되면 뭐 하기 어렵다? 전부 다 매몰 비용이니까 내다 팔 수가 없어. 100억 들여서 공장을 설립했는데 시장 내다 팔려고 했더니 반토막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한번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투자를 되돌리기가 어렵다. 그게 뭐라고 방금? 투자의 비가역성. irreversibility. 투자의 비가역성. 되돌리기가 어려워. 투자는 상당 부분 다 매몰 비용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으면 투자를 지연하거나 투자를 감소시킨다는 건데 왜 옵션이라는 말이 들었을까요? 투자 옵션. 이 옵션은 조건부 청구권이라는 것입니다. 옵션은 조건부 청구권이야. 권리라는 거, 여러분 권리라는 것은 내가 가장 좋을 때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 그렇죠? 의무는 자기가 그 의무를 지켜야 되지만 권리라는 것은 권리는 뭐 할 수 있어? 분리하면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권리는 내 거니까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으면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을 기다리는 게 얘의 가장 좋은 선택일 거예요. 그래서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옵션을 행사할지 말지는 내가 가장 좋은 때 옵션권을 행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해버리면 되니까 옵션의 가격만큼만 내가 포기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옵션하고 뭐하고 투자하는 결정하고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투자 옵션 이론이다 이렇게 부른다. 딕슨과 핀다이크의 이론을 그게 557페이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오른쪽 파란색으로 투자의 비가역성을 고려하게 되면 밑줄 그으세요. 불확실성이 큰 경우 섣불리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 옵션, 선택권 이걸 갖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투자를 지연하거나 감소시킨다 이 말이에요. 방금 거기 말씀드린 그것만 하고 나머지 뒤에는 읽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되겠어요. 누구의 주장이라고? 딕싯, 핀다이크. 불확실성과 투자. 그래서 불확실성과 투자 얘기 나오면 케인즈의 애니멀 스피리트. 두 번째는 세케인즈의 투자 옵션 가설. 이 두 가지를 했어요. 다 됐습니다. 내일은 그 실물 부분의 총 수요 부분은 지금 끝났고요. 총 공급 부분의 노동 시장을 하고 그 다음에 총 수요와 총 공급을 묶어서 총 수요 총 공급을 묶어서 일반 균형 모형을 도출을 하고 거기서 정책 효과를 보면 이게 이제 일반 균형 경기 변동 모형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